저는 한때 북한에서 기쁨조라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북한 최고 위층 권력자들을 접대하기 위해 선발된 젊은 여성들. 겉으로는 예술단이라 불리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은밀한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였습니다. 22살 평양예술대학을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춤을 사랑했고 무용수로서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가보위부 소속 간부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무, 당에서 특별히 선택했소. 영광으로 알고 준비하시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앞으로 6년 동안 겪게 될 지옥을. 화려한 한복과 값비싼 화장품, 고급 음식과 술로 가득한 그곳이 얼마나 잔인한 감옥인지. 밤마다 권력자들의 주연이 열렸습니다. 저희는 웃어야 했고 춤춰야 했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줘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한 기쁨조의 실체,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출의 순간들을. 이건 단순한 탈북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체제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한 여성의 생존기입니다. 지금부터 제 6회의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발되기 전 저는 평범한 무용수였습니다. 2012년 평양. 당시 저는 평양예술대학 무용과 4학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했죠. 김일성 광장 근처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하루 10시간 이상 춤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다는 것. 그건 북한에서 일종의 특권이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들어오려면 특별한 허가증이 필요했지만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평양 시민증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특권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더 높은 충성심, 더 완벽한 복종이 요구됐죠. 무용과 학생들은 특히 더 엄격한 관리를 받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괄하는 자아비판 시간이 있었는데 서로의 사상적 결함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누군가 자본주의 문화에 오염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고발하면 그 학생은 정치사상 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죠. 그렇게 긴장 속에서도 저는 춤추는 게 좋았습니다. 무대 위에서만큼은 제가 저일 수 있었으니까요. 비록 춤의 내용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이나 사회주의 승리였지만요. 졸업을 2달 앞둔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서연 동무, 다음 주에 특별 검열이 있을 거요.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시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28명의 무용과 여학생들이 한 곳에 소집됐습니다. 모두 키가 160cm 이상, 용모가 단정하고 출신 성분이 깨끗한 학생들이었죠. 그곳에서 처음 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과 양복을 입은 당 간부들이 저희를 마치 물건 고르듯 쳐다보는 모습을.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이름과 출신을 말하고 걷고 돌아서고 다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치 가축 품평회 같았습니다. 웃어봐. 옆모습 보여줘. 치아 상태 확인. 그들은 저희 얼굴과 몸을 세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를 적었죠. 검열이 끝나고 10명이 선발됐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축하하오, 동무들. 당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했소.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 가는 거야? 만수대 예술단.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다만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무리 예쁘고 춤을 잘 춰도 절대 그곳에는 가면 안 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검은색 승용차가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쳐진 차량이었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저희 10명은 차에 탔습니다. 평양 외곽으로 약 40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붉은 융단.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호화로운 인테리어였죠. 한 중년 여성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동무들 환영하오. 나는 이곳 교육 책임자요. 앞으로 3개월간 동무들은 특별훈련을 받게 될 것이오. 특별훈련. 그게 뭔지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 수업은 예절 교육이었습니다. 어떻게 수를 따르는지, 어떻게 미소 짓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 남성의 비위를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웃을 때는 이렇게 부드럽게,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게, 절대 큰 소리로 웃지 마시오. 두 번째 수업은 음주 훈련이었습니다. 고급 양주와 와인을 구분하는 법, 술을 마시되 취하지 않는 법. 20살도 안 된 여학생들에게 매일 저녁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간부 동무들 앞에서 술을 거부하면 큰 결례가 돼요. 반드시 받아 마셔야 하오. 세 번째 수업은 말하기조차 수치스럽습니다. 신체 관리라는 명목으로 저희는 매일 체중을 재고 피부 관리를 받고 심지어 치아까지 교정해야 했습니다. 마치 상품을 포장하듯 저희를 완벽하게 만들려 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복종 교육이었습니다. 동무들은 이제 당의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들이요. 간부 동무들의 명령은 곧 당의 명령이요. 거역하는 순간 동무와 가족은 반역자가 되는 거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무용수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권력자들의 소유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한 동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 우리 춤추려고 온 거잖아.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엔 귀가 많았으니까요. 누가 불만을 표현하면 즉시 보고되고 다음 날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3개월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마침내 실전이 시작됐습니다. 평양 외곽의 한 별장으로 저희가 처음 투입됐습니다. 그곳에는 당 간부들과 군 고위층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술상이 차려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자, 동무들. 오늘은 우리 영웅들을 위한 자리요. 즐겁게 해드리시오. 저희는 웃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의 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됐습니다. 어깨에, 허리에, 그리고 더 아래로. 왜 피해? 간부 동무가 좋아하시잖아.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몸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웃어야 했고, 받아들여야 했고, 침묵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화장은 완벽했지만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그날부터 탈출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저는 그곳에서 6년을 버텼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2살에서 28살까지. 여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저는 지옥 같은 곳에서 보냈습니다. 매주 이틀에서 3일 저희는 소집됐습니다. 평양 시내 곳곳에 있는 비밀 별장들, 때로는 원산의 해변 리조트, 때로는 묘향산의 고급 숙소. 장소는 달랐지만 하는 일은 똑같았습니다. 권력자들의 연회에서 웃고 춤추고 술을 따르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 가장 끔찍했던 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조에 있던 친구가 한 간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냥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라고 말했을 뿐인데 다음 날 그 친구는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뒤 저희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동무는 사상적 결함으로 인해 재교육을 받게 됐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알았습니다. 정치 범수용 소행이라는 걸. 그 뒤로 아무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울어야 할 때 울고 심지어 사랑하는 척까지 해야 했습니다. 연기가 서툰 사람은 교육을 받았죠. 저는 점점 사람이 아닌 인형이 되어갔습니다. 감정도 의지도 꿈도 없는 빈 껍데기. 밤마다 샤워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곳엔 감시 카메라도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2017년 가을, 한 고위 간부의 개인 별장에 소집됐을 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그날은 손님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업가들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우연히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도 요즘 한국 드라마 많이 본다면서요? 북한 간부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람들이 몰래 본다고. 며칠 뒤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동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한국 드라마 본 적 있어?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있어. USB에 담겨 있는 거. 근데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날 밤 그녀는 저에게 작은 USB를 건네줬습니다. 조심해. 걸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저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고 노트북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춘 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드라마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사랑하고 웃고 꿈을 꿨습니다. 여자들은 아무도 억지로 웃지 않았고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형태의 감옥에.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야 해. 죽더라도 자유로운 사람으로 죽고 싶어.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감시가 너무 심했고 국경까지의 거리도 멀었으며 무엇보다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형으로 사는 것보다 자유를 위해 죽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0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탈출 준비는 6개월에 걸쳐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려면 브로커에게 줄 돈, 국경 경비대에게 줄 뇌물, 그리고 중국에서 숨어 지낼 최소한의 생활비. 다행히도 기쁨조 생활을 하면서 간부들에게 받은 선물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산 화장품, 고급 손목시계, 금반지. 이런 것들을 암시장에서 조금씩 팔았습니다. 물론 위험했습니다. 걸리면 바로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6달 동안 중국 돈으로 약 5천 위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건 연결고리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조에 있던 한 언니가 탈북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도 탈출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서연아, 너도 나갈 생각 있어? 그날 밤 저희 둘은 작은 목소리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브로커의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1인당 3천 위안. 두만강 국경까지 안내하고 강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까지만 책임진다는 것.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야 해. 중국에서도 조선족 브로커가 있긴 한데 그건 너희가 직접 연락해야 돼. 위험천만한 거래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10월 중순. 저희는 공연을 핑계로 함경북도로 이동했습니다. 실제로 청진 근처에서 소규모 공연이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 소집됐죠. 공연이 끝난 다음 날 새벽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저희는 국경마을 온성까지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들킬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걱정 마. 경비대한테 이미 돈 줬어. 오늘 밤은 안전해. 브로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 11시, 저희는 두만강 근처 숲속에 도착했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자유의 소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죽음의 소리처럼도 들렸습니다. 지금은 물이 얕아. 가장 얕은 곳으로 안내할 테니 정확히 따라와. 한 발짝만 빗나가도 깊은 곳에 빠질 수 있어. 강 건너편에는 중국 땅이 있었습니다. 고작 100m 거리. 하지만 그 100m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지금 출발해. 빨리. 저희는 차가운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10월의 강물은 뼈까지 시렸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국경 경비대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미친 듯이 강물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저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죽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반대편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뒤돌보니 언니도 무사히 건넜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강둑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소리쳤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올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않고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살았다. 나 살아남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중국 땅을 밟은 순간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어떤 면에서는 북한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중국 조선족 브로커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차에 태우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경찰한테 걸리면 바로 북송이야. 북한으로 다시 보내진다고. 알지? 북송. 그 단어가 주는 공포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탈북자가 잡혀 북한으로 돌아가면 정치 범수용 소행입니다. 거기선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조용히 숨어 살아야 돼. 내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차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저희는 뒷자리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 일은 시켜줄 테니까 돈 벌어서 한국 갈 비용 모아. 저희는 한 조선족 가정의 집에 숨겨졌습니다. 지하실도 아니고 그냥 방 하나를 내줬는데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중국 공안이 요즘 탈북자 단속 심하게 해. 그렇게 또다시 감금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권력자들의 인형이었다면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숨어 사는 쥐 신세였습니다. 일은 주로 농사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밭에서 옥수수를 따고 고추를 수확하고 가축을 돌봤습니다. 임금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50위안,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됐습니다. 탈북자 주제에 불만 있어? 신고하면 끝이야.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주인 아들이 술에 취해 저희 방에 들어왔습니다. 야, 북한 여자들.
예쁘다며. 한번 봐볼까? 그는 저희를 추행하려 했습니다. 저희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오히려 저희가 북송되니까요. 다행히 집주인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아들을 말렸지만 그날 이후 저희는 밤에도 눈을 뜨고 잤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같은 거구나. 북한에서는 권력자들에게, 중국에서는 돈과 신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는 늘 약자였고 늘 착취당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함께 탈출했던 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언니, 어디 갔어요? 집주인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팔려갔어. 중국 남자한테. 인신매매. 중국에선 탈북 여성들을 농촌 총각들에게 신부로 파는 일이 흔했습니다. 물론 본인 의사는 상관없이. 너도 조심해. 돈 못 모으면 똑같이 될 거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밥도 반만 먹으며 돈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겨우 3,000위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최소 10,000위안은 필요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돈은 3,000위안 있어요. 나머지는 한국 가서 꼭 갚을게요. 브로커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좋아. 근데 너 각오는 돼 있어?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은 여기서 강 건너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지옥,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겪었으니까요. 언제 출발해요? 다음 주. 준비해. 그렇게 저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진짜 자유를 향한 길. 2019년 5월. 저는 중국 동북부에서 라오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북한으로 송환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우회 루트를 택합니다. 중국 라오스 또는 태국 한국. 6,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브로커가 짜준 계획은 이랬습니다. 먼저 버스와 기차를 타고 중국 남부 윈난성까지 이동. 그곳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 미립국.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이나 유엔 난민기구에 보호 신청. 여권은 가짜야. 걸리면 바로 끝이니까 티내지 마. 위조 여권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제 얼굴이었지만 이름과 신분은 조선족 중국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은 5명. 모두 탈북자들이었습니다. 20살 남짓한 여성 2, 30대 남성 1명, 그리고 10대 소년 1명. 우리는 서로의 진짜 이름도 모른 채 동지가 됐습니다. 첫 관문은 기차역이었습니다. 베이징행 기차에 탔을 때 검표원이 여권 검사를 했습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위조 여권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될 텐데. 어디 가세요? 친척 만나러요. 검표원은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돌려줬습니다. 가세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겨우 첫 관문을 통과한 것뿐인데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기차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베이징, 충칭, 쿤밍을 거쳐 윈난성까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중국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이런 풍경을 당연하게 보겠지. 쿤밍에 도착한 뒤 저희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면 미립국을 해야 했는데 낮에는 경비가 삼엄했으니까요. 밤 10시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 저희를 국경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산길로 4시간. 힘들겠지만 참아. 국경지대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랜턴 하나의 의지에 저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기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10대 소녀는 중간에 지쳐서 주저앉았습니다.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브로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 하지만 새벽에 경비대 순찰 돌면 잡힐 거야. 소녀는 울먹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축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2시쯤 드디어 라오스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라오스는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렸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까지 가야 했고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틀을 더 이동한 끝에 마침내 비엔티안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깃발이 저에겐 천국의 문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북한에서 왔어요.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분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북한에서의 6년, 중국에서의 6개월, 그리고 라오스까지의 보름. 모든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대사관에서 한 달간 보호를 받은 뒤 저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대한민국행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 구름 너머에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입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자도 불법 체류자도 아닌 떳떳한 시민으로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019년 6월 공항을 나선 저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기관입니다. 3개월간 저는 그곳에서 한국어, 법률, 경제, 문화를 배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자유의 무게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심지어 무엇을 생각할지까지.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걸 제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동안 기쁨조로 살면서 저는 제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원하는 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선 누구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자유가 주는 책임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작은 원룸을 얻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은 온전히 내 거구나. 북한에서는 월급의 대부분을 국가에 헌납해야 했고 기쁨조 시절엔 번 돈도 자유롭게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번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처음으로 책을 샀습니다. 서점에 갔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수천 권의 책들이 자유롭게 진열되어 있었고 아무도 제가 무슨 책을 사는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우상화 서적도 사상 교양 도서도 아닌 진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그 책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여성으로서의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저는 늘 누군가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고 탈북민들을 돕는 일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적응 과정에서 수없이 좌절했고 차별도 경험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거절당하기도 했고 사투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으니까요. 진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진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끔 악을 꿉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기쁨조 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꿈. 하지만 눈을 뜨면 제 방입니다. 제가 고른 가구들, 제가 산 책들,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공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 나는 자유다.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수많은 여성들이 기쁨조로, 강제 노동자로, 정치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가 그들에겐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만강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향해 도망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웃는 척하며 눈물을 삼키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 제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자유로운 하늘 아래 숨 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자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이 영상이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북한 인권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